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죠? 앞선 시간에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해야 될 항목 중에서 첫 번째, 기본적 사항의 조사 확인에 관한 문제를 94페이지, 95페이지에 펼쳐서 살펴봤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중에서는 물건이 토지든 건물이든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될 기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이 소재지와 면적의 문제였었죠. 위치와 규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가 중개대상물이라면 소재지와 면적 외에 지목, 경계, 지형, 지세와 같은 사항들, 또 건물이 중개대상물이라면 소재지 면적 외에 건물의 구조, 건물의 용도, 건축 연도, 건축 방향 같은 기본적 사항들이 있었었죠.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96페이지에 이제 그 외에 조사 확인해야 될 항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보십니다. 2번에 벽면 및 도배 등의 중개대상물의 상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3번에 보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또 4번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같은 입지 조건에 관한 문제, 환경 조건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 확인을 병행해서 이제 조사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 보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권리 분석을 통해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해야 되는데 조사 확인의 총론적인 방법에서 권리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된다고 했었죠. 그것은 중개대상물이 토지나 건축물이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이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의 경우도 다 임목 등기부가 있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두 다 권리관계의 문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등기부상의 명의인은 그저 실제 소유자로 추정이 될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등기부로 확인한 권리관계가 실제와 일치하고 있느냐 하는 여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또 등기사항 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는 권리관계의 문제가 있겠죠. 법정 지상권의 문제라든가 분묘 기지권의 문제라든가 유치권의 문제 같은 거, 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은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사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자,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러한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문제는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받아 이를 통해 주요한 공법상의 제한의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따르는 제한 이런 부분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모든 공법상의 제한사항을 총망라해서 확인해주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법상의 제한의 문제들은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는 확인설명서에 이 공법상 제한사항, 기재사항 란 중에는요. 건폐율, 용적률 상한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토지용계획 확인서 등을 통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알 수가 없죠.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당의 시군 조례 등을 통해서 건축조례 등을 통해서
별도 확인하여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법상의 제한의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 강론으로 실무 쪽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 그 다음에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요, 2016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근거한 제도였었죠. 근데 이제 2017년 1월 20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어서 새로운 법률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속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뿐만이 아니라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루어지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또 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00페이지에 지금 우리 기초서에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죠. 그런데 이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하는 법도 지금 우리가 이 기초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2016년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이것도 한 달 안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제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법률은 폐지가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속에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이제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없어서 제목은 조금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속에 그 법 속에 외국인 토지 취득이요.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서 외국인 토지법의 내용은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근거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은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국인이 외국의 토지를 취득한다거나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매각 등의 양도를 하는 것은 이 법과는 상관이 없고 이 법의 특례 규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할 때에만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토지가 아닌 건물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외국인 토지 취득 등의 특례와는 아무 관계가 없겠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에서도 무엇이요? 토지를 취득할 때 이 특례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이지만 특이하게도 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은 누구겠어요?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누구인지의 그 범위가 특정되어야 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결정될 수 있겠죠. 지금 법에서 외국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기준을 가지고 눈이 파라냐 까마냐 머리가 노라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했는데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을 외국인이라 할 것이라는 거죠.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은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중에서는 외국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입니다. 이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반액 또는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속해 있는 법인단체, 또 사원이나 구성원 또는 임원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에게 속해 있는 법인단체, 국제기구까지 포함해서 다 이 외국인 토지 취득의 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특례 규정은 원칙은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요, 그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단은 양분합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것이냐, 아니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냐에 따라서 양분한다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계약이었었다면 그때는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하는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 취득한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원인이 계약일 때요. 근데 실제로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그 계약은 사실은 대부분 무슨 계약이겠어요? 매매 계약이거든요. 매매 계약.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기 전에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 의무가 작동할 것인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하였다면 그 매수인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토지법상의 이 신고는 한 것으로 보겠다, 의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외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매매 계약은 제외하고 그 외의 계약 원인이 이 신고의 대상이 될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증여받았답니다. 자, 증여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나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매매가 아니므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없지만 증여도 계약이죠.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 토지 취득 사실 신고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한 원인이 계약 외의 원인이었었다면 그때는 그 토지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취득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 개시일, 비상속인이 사망한 날, 그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경매로 인해 낙찰받게 되었다. 역시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취득일이 언제겠어요? 경락대금 완납일이죠. 매수대금을 완납한 날 확정적으로 권리 취득하는 겁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그러니까 매수대금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취득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또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면 역시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의 구체적 취득일은 확정 판결 선고되는 날이죠.
확정 판결 선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취득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한 원인 분석을 한다면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거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외국인 토지 취득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런 국적 변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쨌든 국적이 변경되었다면 법상으로는 이제 그자는 외국인이 된 것인데 취득 당시에는 한국인이었었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신고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통계에서 누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국적 변경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것이라면 그때는 국적 변경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일 등을 기준으로 해서 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외국인으로서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하겠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런 원칙인 신고제는요, 단속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 취득의 유무효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이고요. 계약 외 원인이나 계속 보유 시 취득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6월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것,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속하도록 이렇게 이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보면 원인이 계약이었을 때는 60일이고요. 그 외에는 둘 다 6월이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될 의무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이내에 신고 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지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득의 유무효를 다투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원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예외적으로는 신고 행위만으로는 취득할 수가 없고요.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일부 지역들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인 신고와는 달리 이 허가는 사전 허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허가받아야만 토지 취득이 가능한데 원칙인 신고제와는 달리 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은요, 효력 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고 취득을 계약을 하면 그 취득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죠. 계약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행정형벌의 대상도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역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군사와 관련해서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상에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라면 이거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 그 지역이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아니라 하더라도 국방 목적을 위해서 국방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앙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해서 국방 목적에 의해 필요하다고 정한 일부 섬 지역들, 대표적으로 연평도, 백령도 같은데 국방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되겠죠. 그런 섬 지역의 토지도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또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요. 문화재보호법상의 그 보호물과 그 보호구역이요. 여기에 있는 토지는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연환경보존법상의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요.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야생생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일 경우라면 외국인이 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외국인이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가구역,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15일 이내에 판단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허가구역,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하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면 외국인은 해당 토지는 취득할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특례는 원칙이 신고제이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허가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 지역만 아니라면 그러면 다 신고 대상 지역이죠. 허가 대상 지역만 아니라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죠. 취득 사실을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 지역에서는 효력 규정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이지 취득 자체의 유무효를 다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특례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또 두고 있어요.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시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렇게 대응한다 그 말이죠. 지금 외토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취득 특례 규정에 따르면 허가 지역만 아니라면 어느 나라 국민이든 대한민국의 토지는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특정한 국가가 그 나라 자국 내 법률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법인 단체나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국가가 만일 있다면 우리도 그 나라 정부나 그 나라 법인 단체나 그 나라 국적자만큼은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토지 취득의 법률상 제한을 받는 딱 그만큼 우리도 제한을 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런 상호주의 적용의 여지가 있는 것이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이제는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독립한 법률은 폐지가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월 20일 시행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다가 외국인 토지법이 폐지되면서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 그리고 종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루어지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이제 국토법을 떠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속으로 들어온다고요. 종전에 2016년 27회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한두 문제, 외국인 토지법에서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본 과목에서 출제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통합된 상태에서 국토법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까지 이 법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8회 시험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세 문제는 출제가 될 것이다. 서너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서 나오면 이제 개정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볼 부분이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02페이지에 중개활동이라고 하여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죠. 이 중개활동 부분은 기본서를 통한 기본이론 과정을 공부할 때도 뭐 한 10분 정도도 소요가 안 될 겁니다. 최근 10년간에는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부동산의 판매 과정이나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의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이론에서 비롯되고 있는 아이다의 원리 정도의 개념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 건데 그것도 최근 10년간 출제는 안 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계약서 작성, 중개 완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중개가 완성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보존해야 되는데 함께 작성해야 되는 확인설명서와는 달리 거래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요. 규격화된 법정 서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가 1항을 통해서 필요적 기재사항만 9가지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를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작성 방법을 이제 기본이론 과정에서 펼쳐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당사자 인적 사항이거든요. 계약서에 기재할 첫 번째 사항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당사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권리관계의 진정성의 문제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이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처분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대리계약이라면 임의대리냐 법정대리냐에 따라서 별도의 방법에 따라 대리권 존부 여부와 그 권한 범위 등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민법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물건의 공동소유 개념을 인정하고 있으니 그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였는지 합유였는지 총유였는지에 따라서 또 당사자 조사 확인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당사자 중에 일방이나 쌍방이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거래 당사자일 경우에는 법인격 유무나 대표자의 처분 권한 여부 등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런 당사자 조사 확인의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래계약서 항목별 작성 방법들을 공부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을 기재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시기와 금액을 기재할 건데 계약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 건지 중도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성격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 또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약정하는 내용으로서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라든가 매도인의 과실 귀속의 범위에 관한 문제라든가 하자 담보 책임의 문제 뭐 이런 상세한 계약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문제를 민법에서 기초과정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연계해 가면서 기본과정부터 펼쳐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편에서 살펴볼 부분이고요. 이제 5번째 장으로 가면 개별 실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쉬었다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